missile is capable of striking deep inside North Korea. The Hyun intended as a warning to North Korea.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에 버금가는 무기가 우리 남한에도 있다니 너무 든든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 12개국에서 한국에서 만든 무기들을 수입하려고 난리입니다. 올해에는 약 200억 달러, 즉 2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무 화이브 시험 발사 성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파원의 눈을 통해 본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실체.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전해온 특파원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목격한 일은 제 기자 인생 최대의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세계 강대국들을 당황시킨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한 것입니다. 2003년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가 생생합니다. 그때 한국은 제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정도나 알려진 곳이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근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그저 평범한 군사 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재를 위해 만난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무5는 세계 군사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무5의 성능을 자세히 알아볼수록 제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최대 9톤의 탄두, 3,000km가 넘는 사거리.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을 때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무5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얻은 기술들, 고체 연료 기술, 정밀 유도 기술, 우주 발사체 기술. 이 기술들이 한국의 우주 산업과 항공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한국의 한 엔지니어와 나눈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무5 개발로 얻은 기술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우리 위성이 우주를 누빌 날이 곧 올 겁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제가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거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주장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무5의 성능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얕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무서운 나라가 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국을 지킬 힘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무5라는 첨단 무기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열정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한 나라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치고 들어선 연구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사장님이라 불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우리의 드림팀이 일하는 곳입니다. 넓은 실험실에 들어서자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 열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년이 우리 연구소의 에이스예요. 김민수 박사라고 고체 연료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죠. 제가 소개받은 김 박사는 고작 35살로 보였습니다. 그가 컴퓨터 앞에서 복잡한 수식을 입력하는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박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현무5의 핵심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고체 연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미사일의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정밀 유도 기술. 이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현무5는 오차 범위가 수미터에 불과해요. 마치 축구장 반대편에서 던진 공이 정확히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군사 목적 외에도 쓰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우주 산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인공위성 발사체, 심지어 달 탐사선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사기술을 넘어 우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20년 전 제가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박 사장님이 저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 복잡한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 장비가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계에서 단 4나라만이 가진 기술이죠.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초정밀 적외선 센서예요.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어떤 날씨,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루려는 게 뭔지 알기에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열정이 단순히 애국심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박 사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 선생,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평화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기술들이 언젠가는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소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의 또 다른 저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이곳은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의 주력 공장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탱크나 장갑차 정도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리 기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공장장 김 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K2 전차를 생산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자부할 수 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하나의 정교한 기계로 조립되어 가는 과정.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K2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자동장 전장치, 능동 파괴 체계, 그리고 최첨단 표적 추적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외국의 도움은 없었나요?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외국 기술을 참고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기술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40대 중반. 제가 조심스레 추측했습니다. 35살입니다. 김 부장의 대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젊은 인재들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우리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죠.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 젊은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국 회사로 갈 기회는 없었나요? 아마 더 좋은 조건일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제안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패이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 그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니. 문득 제 모국인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중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런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보여준 기술력은 중국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특별한 증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취재하고 난 후 저는 이 놀라운 발전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워싱턴 D.C.의 한 호텔 로비. 저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가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특히 현무5와 K2 전차. 이들은 이제 우리 펜타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협력 파트너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한국의 발전은 우리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저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이죠. 다음으로 저는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 이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K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의 방위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유럽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무기를 선호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폴란드 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의지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발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군사기지. 이곳에서 한국산 FA-50 경공격기의 시범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성능은 최고급인데 가격은 저렴하고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함께 나누며 다른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봤던 그 작은 나라, 한국. 이제 그 나라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혁신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취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발전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의문을 안고 저는 서울거리로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였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뉴스에서 보는 먼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 선배가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싶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국의 발전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방위산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현무 미사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기술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전이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서울의 한 치맥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30대 후반의 회사원 2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하단 생각 안 드세요?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폴란드에 우리 무기 수출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랑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진로 상담 선생님과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방위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나 변호사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항공우주공학자나 로봇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넘어 한 세대의 꿈과 희망의 실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세계 모든 나라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나라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런 한국의 발전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신사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정말 눈부시더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저는 그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독특한 안보 상황이죠.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둘째,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과 근면 성실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투자가 있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 재난 구조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또한 우주 개발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려는 노력.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력 향상을 의미한다는 것. 이는 민간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한국의 성공 사례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점.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도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세계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을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의 한국은 또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한국,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세계에 보여줄 더 큰 기적을 기대하며 이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행운과 돈을 부르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국민 요정, 하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곧 태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망언을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 정신일까요?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기상학자 수파콘 차이와십니다. 제 인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바뀐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방콕의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 속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모든 태풍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비켜가고 있었어요.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TV에서 우리 총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3시간 안에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총리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도 말이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파헤치고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질 위험한 충돌을 막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숨가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상한 기상 패턴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이 현상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동료 김민준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와는 국제기상학 컨퍼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었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수파콘, 내가 발견한 그 패턴.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기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기상 제어 기술이야. 단순한 날씨 조절을 넘어서 자연재해를 막고 심지어 적의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항상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았던 거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하지만 이 기술은 양날의 검이야. 잘못 사용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총리의 허세 섞인 발언이 떠올랐어요. 만약 태국이 실제로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한국이 이 기술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면, 민준, 난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거야.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수파콘, 제발 조심해. 이건 너무 위험해. 김 박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번화가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 그들은 지금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비밀의 진실을 밝히고 두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위험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 신비로운 기상 제어 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 가슴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방콕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들이 방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와,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김 박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기상 제어 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주변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 태국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위험한 임무 중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GPS 좌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산 중턱일 뿐이었죠. 이상하다.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무언가 딱 소리가 났어요. 숨겨진 버튼을 밟은 것 같았습니다. 순간 땅이 갈라지며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통로 안은 놀랍도록 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있었고 복잡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기상 제어 시설인 거겠죠?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제 어쩌지? 도망칠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위험함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말하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김 박사가 위험해질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니 제 처지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는데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김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긴 설명이 끝나고 정장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보증으로 이번만큼은 용서하겠어요. 다만 그의 말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함도 묻어났어요.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파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기상 제어 시설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놀랍지? 이건 한국의 기술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지구본이 중앙에 떠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전 세계의 기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럼 정말로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종이라기보다는 조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야.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살짝 방향을 틀어줄 뿐이야.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국과 한국의 기술력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과학기술이 여기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놀라운데요. 제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걸 꿈조차 꾸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수파콘. 우리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국가적인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태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에겐 해냈겠다는 의지가 있었어. 교육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노력했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상상해 보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진 강국으로 성장하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럼 이 기술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평화야. 자연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비밀로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못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나라들은 이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려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그들의 비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까지. 김 박사님,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태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수파콘. 내가 우리와 함께 해주어 기쁘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비전,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 저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나라의 놀라운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을 때마다 태국과의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는 마치 미래 도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떠나는 모습은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은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덕분이었죠. 태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태국도 나름의 발전을 이뤄왔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크게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아직 관광업과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야근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생산성도 높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여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편인데 이런 차이가 두 나라의 경제 격차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나 IMF 위기, 극복 과정 등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저는 문득 우리나라 총리의 발언을 떠올렸어요. 한국을 3시간 만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그 무모한 말. 이제는 그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힘,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야 해요. 한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깨달음을 안고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우리 정부가 한국을 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리의 허세 섞인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즉시 총리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어요. 총리님을 꼭 만나 뵈봐야 합니다. 큰일이 날 거예요. 제 필사적인 외침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굉음과 함께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한국의 기상 제어 기술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총리와 군 수뇌부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총리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건 한국의 경고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총리도 점점 심각해지는 기상 상황을 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 그들의 기술력과 국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태풍급의 강풍이 도시를 강타하기 시작했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현상이 우리 군사시설 주변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총리와 군 수뇌부들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한국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긴 침묵 끝에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지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총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국과 한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태국과 한국 사이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총리는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저는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상 제어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제 임무는 이 놀라운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놀랍게도 기상 제어 기술의 일부를 태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이는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국의 첫 기상 제어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도 태풍과 홍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과의 협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기술 이전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교육 시스템 개선, 산업 구조 혁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투자 등 다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나라와 나누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진정한 이웃 사랑의 정신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크게 개선되었고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었어요. 관광에 의존하던 경제는 점차 지식 기반 산업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더불어 태국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혁신 정신을 배우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된 것이죠. 5년이 지난 후 방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즐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하늘에는 더 이상 스모그가 끼지 않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태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아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오늘 저는 한-테 우호센터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게 될 거예요. 개관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이제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이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한국인과 태국인들이 함께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모델을 배우려 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이 보여준 협력의 정신이 전 세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제가 두 나라의 평화와 번영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태국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한국에게 겸손한 자세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외교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과 돈을 불러드리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찐 행복하시고 찐 건강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하유나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